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차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3일 선고 2018 헌바 524 전원재판부 결정입니다. 쟁점으로는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제6항 즉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물에 기록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특히 반대 신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 관계인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위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인 반대 신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같은 법 26조 제6항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대상 조문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안이고요. 결론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6조 제6항에 따라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21도 14,530호 2021 전도 143호 병합 판결인데요. 아청법 26조 제6항 앞서 봤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 증거능력 인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대상인 성폭력 처벌법 30조 제6항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아청법 조항에 따른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같은 법리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대상 조문이었던 성폭력 처벌법 30조 제6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아청법 26조 제6항은 동일한 사유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청법 사안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22년 9월 15일 선고 2022도 5827호 판결입니다. 쟁점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가 자기의 물건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소유자가 아닌 자가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죄책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형법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서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과 도어락은 피고인 김갑동의 소유이고 이을남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이을남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범인 이을남의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 교사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김갑동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93년 12월 24일 선고 9위도 3334호 판결은요. 쟁점이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 특히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과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버린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함은 법령 등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무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 김갑동은 용인시의 농지 사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서 관내에서 발생한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용인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직무유기죄와의 죄수 관계가 포괄일죄인지 또는 실체적 경합범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자기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 농지 전용을 허가하여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직접적으로 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사안의 경우 피의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것은 위법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그런 출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 2월 27일 선고된 8구도 181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기한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 권한 있는 상사로 하여금 오신하여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작성토록 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한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한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인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날인케 함으로써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은 비록 농지 전용 심사 의견서의 작성 권한자가 아니지만 기한할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정을 모르는 작성 권한자인 용인시장을 오신케 하여 날인케 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하게 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갑동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01년 10월 9일 선고된 2001도 2939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보행 신호 등 녹색 등화가 전멸되는 상태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 완료 전에 적색 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상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판례 법리는요. 피해자가 보행신호 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 등이 적색 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 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 등화의 전멸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전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될 당시의 횡단보도 신호기는 적색 등화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특법 3조 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 사고라고 볼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교특법 3조 2항 본문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가 되겠고요. 피해자가 처벌불허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 선고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5도 9436호 전원합의 재판결 사안입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있어서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 및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의 범위, 아동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고려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그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판단 시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출제사안의 경우 14세인 피해자가 30대인 피고인이 허구로 설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이을남을 구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선배인 김갑동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오인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사안이고요. 피해자가 위 오인에 빠지지 않았다면 성행위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인한 상황은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간음 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으로 범위 상당함으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대법원 2017년 1월 25일 선고 2016도 13,489호 판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계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요. 영장의 혐의 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영장에 기재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의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인적 관련성은 영장 대상자의 공범 등에 대한 피고 사건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출제 사안의 경우 경찰은 피의자로 피고인 이을남의 동생 이을수를 특정하여 그가 소유 소지하는 물건의 압수를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의 문헌상 압수수색 상대방은 이을수이고 압수할 물건도 이을수 소유 소지 등으로 한정이 된다고 봐야겠죠.
경찰이 현장에서 진범이 이을수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문헌에 반하여 피고인 이을남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으며 이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들, 예를 들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휴대전화 분석 결과, CD 등도 인과관계의 희석 단절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의 증거 동의가 있더라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다음 2018년 2월 8일 선고 2016도 17,733호 판결과 관련된 출제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간접정법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련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9도 1530호 판결을 보시면요.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의 죄수관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해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의 경우 그중 일죄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은 2022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서 2022년 12월 25일 확정되었는데요. 위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에 따라서 면석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2차 모의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6월 11일 선고 2016도 9367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이 피고인과 공범관계, 대항범관계 또는 양벌 규정에 따른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형사소송법
314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 필요적 공범, 대항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적용이 되고, 또한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에 사업주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형사소송법 312조 제4항의 요건,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한 성립의 진정 인정 등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314조 사망 등 사유로 인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제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의 배임 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질 피해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김갑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공범이라는 얘기죠. 결론,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17,102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 개정형법상 배임수재죄에서 제3자의 범위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먼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언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된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형법 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출제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은 인터넷 신문 유한회사 주간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이을남으로부터 주식회사 슬림의 홍보성 기사 작성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간신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던 사안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을 저버리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주간신문은 피고인 김갑동의 실제 경영하에 있었고 김갑동이 경영 판단, 채무 부담, 법적 책임을 모두 지고 있으므로 주간신문이 재물을 취득한 것을 피고인 김갑동이 직접 이익을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의 배임수재는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출제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2도 4171호 판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및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주관적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은 물론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이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이을남이 판매하는 유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피고인에게 이을남을 비난하려는 부수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동창 2명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실에 기초하여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갑동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9월 29일 선고된 2021도 14,514호 판결에 기초한 출제입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에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의미와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면서 단순히 자동차에 비치한 행위가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처벌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해 그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지원의 편의를 위해 발급되므로 사용할 권한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이 실효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피고인 김갑동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비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갑동의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선고 2009도 6634호 판결은요. 횡령죄 성립을 위한 불법영득 의사 판단 기준 및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불법영득 의사 인정 여부에 대한 쟁점인데요.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사용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 영득 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회사 비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김갑동에게 지급한 것은 회사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표이사의 명백한 지시하에 전달되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비록 배임 증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불법 영득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아래 2011도 9238호 판결에 비춰보면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3년 4월 25일 선고 2011도 9138 판결은요, 그와 다른 견해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 증제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에서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 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 증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를 출제 사안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 이을남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비자금 300만 원을 피고인 김갑동에게 홍보성 기사 게재를 청탁하며 지급한 행위는 배임 증제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서서 봤고요. 유죄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배임 증제 행위를 위한 회사 비자금 지출은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도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이을남은 이 부분 회사 비자금 지출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업무상 횡령죄는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을남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가지 논리를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비슷한 점수를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22년 8월 31일 선고 2020도 1007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은 피고인 김갑동과 박병여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화 장소인 주간신문 사무실 내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더라도 홍보를 부탁하는 대화 내용은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비공개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서 피고인 이을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김갑동과 박병여의 대화 내용을 밖에서 몰래 녹음한 그런 사안이죠. 다음으로 2002년 10월 8일 선고 2002도 123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을 받아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는 설령 대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대화 당사자인 박병녀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화 당사자인 김갑동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그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을 위반한 녹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은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는 출제 사안이었고요. 2022년 11월 30일 선고된 2022도 1410호 판결에 기초한 출제를 보면요.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이 되지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의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 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입니다. 출제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피해자 이을녀 소유의 답에다가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이용을 방해한 행위는 해당 토지를 부지로서 사용 수익하여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지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고인 이을남의 재물손괴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해서 살펴봐야 될 만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94년 8월 9일 선고된 구사도 1318 판결을 바탕으로 한 출제 사안은요. 실체법상 포괄일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에 일부에 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의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의 범위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실체법상 포괄일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범행 중간에 동종의 죄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로 전후 범죄 사실이 나뉘어져 원래 하나의 범죄로 포괄될 수 있었던 일련의 범행은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되지요. 확정판결이 약식명령인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발령일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쳐서 면소의 대상이 됩니다. 출제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21년 10월 14일부터 21년 12월 20일까지 판매 금지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포괄일주의 범행 중에 2021년 11월 20일에 동일 제품 판매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이 되어서 2021년 12월 27일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발령일인 2021년 11월 2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범행인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에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중에서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의 범행은 형사소송법 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대상이 되며 그 다음 날인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출제사안에서는 관련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3차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3차 모의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입니다. 2022년 6월 30일 선고된 2017도 286 판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 및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처벌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요양병원 설치 운영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의료법상 위법이므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제된 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과 피해자들 사이의 투자 약정은 변호사 아닌 자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지급한 8억 원은 범죄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김강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피해자 박민재에 대해서는 무죄 사유와 면소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면소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2016년 10월 13일 선고 2014도 17,211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배임죄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 행위의 실행 행위자에 대한 공범,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대항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실행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배임의 의도가 전혀 없었던 실행 행위자에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 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배임의 실행 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요. 매도인 박승재가 먼저 더 좋은 가격에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김갑동은 이미 이중매매가 있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거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이 박승재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 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선고된 2016도 9367호 판결에 기반한 출제인데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 종업원과 사업주, 피고인의 관계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및 형사소송법 314조의 적용의 가능성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행위자, 종업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했더라도 당해 피고인, 사업주가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310조 제3항이 적용돼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실장 하누리 행위자가 저지른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서 양벌규정 식품위생법 제100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은 사망한 하누리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하누리가 사망했더라도 역시 형사소송법 314조를 적용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누리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요. 따라서 피고인 김갑동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서 무죄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다음으로 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8도 13,945 판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검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서 보복의 위험 등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전문법칙의 예외 적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이요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증인 이요한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을남이 이요한의 증언 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서 14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결국 이요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18일 선고 2014도 8719호 판결의 내용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른 조치로서 세관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이 수출입 물품을 개봉 검사하고 내용물을 점유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영장주의 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통관검사 절차에서의 개봉, 시료 채취 등은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서 영장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준한 행정조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약류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이는 범죄 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출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방지원의 행위도, 방지원이라는 사람의 행위도 범죄 수사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서 취득한 증거인 에스프레소 머신 증제 1호와 필로폰 0.98g 증제 2호는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적발보고서, 성분 분석 결과 회보도
인과관계 희석 단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2022년 7월 28일 선고 2022도 5659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행위자가 범죄의 목적을 가졌더라도 주거 침입죄 또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건조물 침입 부분의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지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점에 출입했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이 아니어서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 피고인 이을남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편의점에 관리자,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담배를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의점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9년 11월 28일 선고된 2019도 12022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처벌하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의 범위에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뿐만 아니라 배서 등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 변조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를 제2항에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 배서 등의 위조 변조를 각각 규율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 변조 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 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그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 변조만을 말하며 수표의 배서를 위조 변조한 경우는 형법 제214조 제2항에 해당할 뿐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출제 사안의 경우요. 피고인 이을남이 당좌 수표의 배서인 란에 임의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말하는 수표를 위조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부수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유가증권 위조죄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은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의 자백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로 출제되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023년 기록형에 출제된 2023년도 모의시험 1, 2, 3차에 출제된 판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